예, 시작하면 될까요? 예, 감정의 정치, 남북 관계에서 감정의 정치란 주제로 오늘 오전부터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SSK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총 정리하는 시간이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신한대학교에 계시는 최양규 교수님께서 사회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다치셔갖고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사회를 보게 돼서 그냥 급하게 몇 가지 그냥 낙서를 해서 라운드테이블 토론자 분들한테 돌렸습니다. 그냥 질문 순서대로 해서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운드테이블 주제는 인터코리아에서 사회통합의 함인데, 인터코리아는 우리 김성현 교수님 장명이시죠. 예, 지금 이 회의를 기획하신 저희 북한대학원의 김성현 교수님이 인터코리아란 말을 장명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처음 인터코리아란 말씀을 하시길래 인터코리아가 어디 섬이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인터코리아라는 표현이 갖는 일종의 공간적 함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좀 생각을 하게끔 했던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질문 한 5개 정도 만들려고 그래서 일단 만들었는데, 첫 번째 질문을 도대체 사회통합이란 무엇인가? 제가 사회학 연구자들이 쓴 글을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애시당초는 좀 보수적인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이것들을 어떻게 남북관계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사회통합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여기 선생님들 좀 정의라고 할까요? 그리고 남북관계 적용할 때 이 사회통합이라는 개념들을 어떻게 정의해서 써야 되는가를 좀 말씀을 좀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학성 교수님부터. 일본 사회통합이 뭔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글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고, 지식이라는 게 계속 역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하는 이론 공부라는 게 당연히 이제 역사적인 지식이 어떻게 전달해 오고 어떻게 확산되는가, 어떻게 변형되는가를 보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회통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이 시민 미시연구소에서 나름대로 이제 마음이라는 걸 가지고 사회통합을 접근하면서 거시와 미시, 주관과 객관, 그래서 분석적인 접근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게 주신 질문지를 보면은 이런 4가지 유형을 가지고 사회통합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보고 사회통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회 갈등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사실 유럽에서도 이 지식사에서 통합이라는 것이 선이고 갈등은 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18세기 이후부터는 갈등과 통합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유형화를 시키면 분석적인 맥락에서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실제로는 갈등 이론가 또는 통합 이론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론화 작업들을 쭉 보면은 주관과 객관, 그리고 거시와 미시가 나누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현실에서는 다 연결되는 것이고, 이론화를 위해서
그 객관적인 것이나 아니면은 미시적인 것이나 또는 주관적인 것이나 거시적인 것이나 이게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했지, 실제로는 이게 다 연결되고 또 그게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 집단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뭐 저는 이런 것들을 다 이 이론가들의 생각들을 좀 더 종합해 보면은 결국 이 사회 통합이라는 것은 결국 현실에 존재하는 갈등을 어떻게 덜 폭력적이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냐. 그래서 뭐 현대 이론가들은 문명화된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문화를 이제 강조하고 있고, 이게 사회 통합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평화란 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것인데, 결국 사회 통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념상 선한 것으로의 과거에 통합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현존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여기서 주관과 객관 또는 거시와 미실이 나눈 것들이, 저는 여기에 뭐 분석을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을지 모르겠는데, 사회 통합이라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까 아까 좀 전 세션에서 마음이나 뭐 감정이라는 걸 이야기했지만은 상호 주관성은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통합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물론 여기서는 뭐 상호 주관성에 포함시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객관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본다면은 이 지금 유형을 통해서 어떤 사회 통합을 뭐라고 규정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굉장히 좀 복잡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등을 어떻게 문명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고, 그게는 저는 상호 주관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쾌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요? 좀 더 여쭤볼 텐데, 어쨌든 상호 주관성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주객이 만나는 접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마음 통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거시 미시 주객의 구분을 좀 넘어서고자 하는 뭐 시도도 사실 있는데, 연달아 하나 더 질문을 던지면, 그러니까 통합된 상태라는 걸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 건지. 그러니까 상호 주관 과정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는데. 그건 과정과 결과를 전부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고, 상호 주관성이 단순히 주관과 객관이 만나는 지점이 아니고, 저는 그거는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 한다면은 그건 상호 주관성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주관적인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포퍼가 이야기하는 월드 1, 2, 3 할 때 그 3라는 의미는 단순한 주관과 객관의 만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호 주관성이 그냥 존재론적으로 상호 주관성 그 자체가 존재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있는 거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과정일 수도 있고, 이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상호 주관성이 그냥 저절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만남에 의해서 사회가 형성됨에 따라서 이게 만들어지는 부분들이라서, 주관과 객관은 어찌 보면 처음부터 개인의 주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또는 집단에 주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만나는 순간에 생성될 수 있는 부분, 이게 안 되면은 어찌 보면은 물론 뭐 굉장히 무력적인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과일 수도 있고 과정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둘 다 포함할 수 있다고. 예, 이영 교수님. 잠깐 말이 안 들리.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 이론적인 차원에서,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사회 통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온 그런 어떤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 이런 유형화, 지금 이제 뭐 거시 미시라든가 주관과 객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이유는 북한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연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라든가 정치 체제 중심의 연구를 주로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의 어떤 정서라든가 문화적인 그런 차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는 이제 미시적 턴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언어학적 턴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일상과 미시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적어도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분석이거나 이해 이런 것들은 분석적 차원에서의 어떤 미시와 거시에 있어서의 일방적인 강조라기보다는 우리가 지나온 이 분단의 과정을 보면은 어떤 한 시점에 있어서 사실 이 거시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결정적 요인이 되면서 우리의 삶을 지배했던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형성되어진,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그 사고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저는 모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랬을 때 사회통합의 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 있어서의 이질성의 격차를 줄여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약간 이런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를 약간 구체화시켜 본다면은 저에게 이제 그 한반도의 이런 사회 통합이나 혹은 독일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이제 사회 통합과 관련해서 머릿속의 분단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인상적인 말이 뭐냐 하면은 89년도에 황석영 씨가 이제 북한에 갔다가 이렇게 그 돌아오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가 딱 세계사적으로는 이제 탈냉전이 되는 그런 시기였었는데, 머릿속에 지금도 남아있는 굉장히 그 인상적인 명제가 뭐냐면 사람이 살고 있었네라는 이야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만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한반도에서, 근데 이제 그 분단을 넘어서 저쪽에도 사람이 살고 있더라라는 것은 1차적 인식론적 전환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중심에 두고서 저쪽도 사람이었다고 이제 평가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인식론적 전환의 다음 단계로 가면은 우리가 전제한,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라고 이미 전제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또 저쪽도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쪽에 우리가 사람으로 보는 저 상대 타자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로 나아가게 되면서, 저는 이제 사회 통합을 얘기할 때 이와 같은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행위자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이 저는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인식론적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한을 우리가 현대사회라고 얘기를 할 때 현대사회의 지평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어떤 국가체제라든가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정상국가로 바라보거나, 혹은 우리와 같이 어떤 사회적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의 북한 주민들을 봐야 한다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그 한국 사회 안에서도 다양한 위계가 존재하죠. 계급적인 위계라든가 또는 뭐 성별화된 위계라든가 이런 다양한 문화적 위계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북한과 남한 혹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사회 통합을 이야기할 때는 적어도 분단이 빚어낸 것으로 인한 이런 인식론적인 차이 또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격차의 어떤 정도를 점점 그 없애나가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동등한 위치에 놓인다는 것과 이질성의 격차를 줄여나간다는 거는 좀 다른 맥락일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예, 일단 동등한 위치에 놓인다고 하는 것은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동등한 위치에서 타자의 차이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북한을 이해를 할 때 또는 북한 주민을 바라볼 때 우리와 다른 인식론적 지평에서 예를 들어서 비인간의 위치에 둔 어떤 개인을 놓고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식론적으로는 동일한 지평하에 있어야 되고, 또 격차를 줄여나간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단별, 뭐 계층적 이런 차이들이 있을 때 그 차이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 해서 이게 어떤 그
구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치적 위계로 이렇게 굳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과정, 이것을 저는 사회통합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 참고로 사람이 살고 있었네는 그러니까 황석영 선생보다도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건 인터코리아의 문제 설정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체류 중인 뭐 일단 다운표 치고 동포란 말을 쓰면 그러니까 동포들이 그 북조선을 방문하고 나서 쓴 일종의 좀 방문기 내지는 수기의 그렇죠. 제목이었죠. 예.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지금 일단 그 김학수 선생님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두 분 그러니까 전공이 이 사회통합을 정의하는데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예, 김학성 교수님은 그 국제정치, 평화연구 뭐 그쪽을 하고 계시고 우리 이영 교수님은 일상사, 구술사 어쨌든 미시사회학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뭐 그런 것들 하고 계시고 두 분 또 공통점이 일단 독일에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독일에서의 그 사회통합 논의가 아마 그 현재 정의하는데도 일정하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김학수 선생님은 역사사회학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김학수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저 불러주셔가지고 예, 그 좋은 자리에서 선생님들 말씀 듣고 또 토론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에도 이 마음 통합 연구단의 행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의 통합과 관련해서 사회 통합을 바라보자면은 이 통합과 관련된 모든 그 프로세스나 그 수준과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마음 통합이 사실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 가장 이루기 어려운 어떤 완성 단계의 마지막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회 통합을 이제 좀 기계적인 분류일지 모르겠지만 국가 통합이나 정치 통합이나 경제 통합과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가장 마지막에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일반적인 정치나 경제 통합과 비교할 때 이 사회적 차이라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고 뭐 지역 차이, 세대 차이, 계층 차이, 교육 차이, 문화 차이, 언어 차이, 인종 차이, 종교 차이 이렇게 굉장히 수많은 그 섬세한 그 사회적 차이들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통합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단계의 통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국가부 선생님께서 내주신 숙제를 열심히 풀고 왔는데요. 일단 미시거시 주관객관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보니까 제가 생각하던 것과 또 다르게 문제를 바라보는 그 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이희영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뭐 언어론적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이 틀 자체가 다소 사회학의 분석 그 틀 중에서도 인식론적인 접근이 굉장히 강조된 그 구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랬을 때 제가 볼 때 이 거시나 객관의 영역에서는 비교적 그 통합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사회, 법, 언어, 관료제 이런 거시 영역에서의 통합이라고 하면은 비교적 일관된 어떤 그 체제가 한 사회에 공통적으로 자리 잡는 것이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그 미시 영역에서는 사실상 통합이라는 말로 그 영역을 적절하게 사고할 수 있을까? 미시 영역에서는 통합이 아니라 훨씬 다양한 신념과 더 다양한 행동들이 존재하고 하지만 그것이 서로 제로섬이 안 되게 조화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이 그 사회 통합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통합에 있어서 사회 통합이라는 말은 그 방향에 바람직한 그 어떤 목표를 상상하는데 그렇게 좋은 언어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합이 어떻게 됐을 때 그나마 좀 바람직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은 오늘날 상황에서 너무나 이제 불신이나 두려움이나 상대에 대한 그 분노나 이런 것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한다면은 어느 정도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최소주의적인 접근일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이 바탕이 되고 그것이 좀 쌓여서 좀 더 친밀해지고 또 더 끈끈하게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그
그 사회 통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마음 통합이 최종 단계라고 했는데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보면서 더 느끼는 심정인데 어쨌든 얘기에 동의하면서도 거꾸로 갈 수 있는 경로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미시적 수준에서 통합 문제 관련해서 결국은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주장했던 차이를 축복하라가 되는 건데 근데 그거는 결국 자칫 잘못하면 차이를 절대화할 수도 있는 측면. 그러니까 그건 아까 이영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이질성을 줄여나가는 작업이 갖는 위험성 하고도 이렇게 좀 맞닿아 있는 질문인데 어떠신지. 바로 굉장히 또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꾸로 가는 방향도 있지 않나라는 것인데 그게 이제 분단이 70년 이상 지속된 남북 관계의 특수성에서 또 상상해 볼 수 있는 또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게 서로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그 분위기가 사회 전체를 휩쓸었었는데 그런 것이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안타깝게 좀 사그라드는 모습을 생각한다면은 뒷부분에 사실은 선생님이 제기해 주신 그 E-거버먼트라든가 그 온라인을 통한 어떤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같은 시대를 비슷한 공간에서 살고 있다라는 감각이 더 새로운 세대에게 이제 형성이 된다면 사실은 그것이 미래의 그런 갈등이나 분단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동력으로 이제 오래된 그 분단이나 이런 것을 넘어설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그 세세한 그 사회적 통합의 문제는 또 끝까지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미시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축복하라라는 부분은 어느 사회나 지역, 세대, 교육, 문화, 수많은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인종이나 종교가 겹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 두 개가 겹치면 폭발성이 심해지고 거기에 사실은 냉전적인 그 이념이 추가되면 사실은 그건 다른 모든 사회적 차이를 덮어버릴 정도로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 안에 수많은 차이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 안정적인 그 조건이 만들어지는 건 중요하지만은 특히 위험한 그 차이들이 겹치지 않도록 생각하는 것도 어떤 그 선을 좀 그 안에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은 우리가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경험했던 사회적 안정성이라는 것이 사라진 조건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전의 기준보다는 좀 좁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한 바퀴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선생님들 말씀하신 거나 제 질문까지 포함해서 다시 코멘트를 한 번씩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이게 굉장히 논의를 시작하면 복잡해지지 않는데 제가 일일이 다른 분들의 코멘트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좀 던져본다는 의미에서 인식론적인 문제에서 가장 큰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면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합이나 규범이나 질서나 개인의 자유라든가 미시적인 부분까지 들어갈 때 우리의 인식론에 자리 잡고 있는 출발점 대부분 다 근대 유럽의 자유주의, 합리주의에서 출발합니다. 칸트가 만드는 그 제3의 계몽 그 이론, 그러니까 계몽주의의 모든 부분을 자기는 종합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칸트가 이야기하는 그 인식론적 기반이나 모든 것들은 사실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계속 이야기하더라도 현실에서는 그것이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 현실을 비판하는 데는 쓸 수 있는데 현실에서 지금과 같이 어떤 통합이라든가 통합을 하려면 규범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그 이면에 상정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는 자유주의적 이론, 우리의 인식론에서 지금 현대 이성을 가지고 생각했던 시기에 그 모든 철학적 사유나 모든 인식론적 사유들이 결국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이 괴리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 아까 그 우리 사회자께서 마지막에 뭐 포스트 마르크시스트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재미있어서 저는 차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하나의 규범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이 이야기들은 가보면 그 노자에 놓는 도가도 비상도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상당히 우리의 언어적인 그 개념이나 언어의 제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의 사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역으로 먼저 마음의 통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질문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봐요. 하버머스를 제가 소환해 보겠습니다. 하버머스가 소통행위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체계와 사회를 체계와 생활세계라는 걸 나눴습니다. 그죠? 그리고 생활세계는 미시도 있고 거시도 다 있어요. 당연히 집단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여기에 생활세계라는 데 초점을 맞춰보면은 남북한의 마음을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요. 믿음의 저수지라는 것인데, 그게 관습과 전통과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던 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남북한의 문화나 사람들의 마음이 이질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70년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완전히 사라졌냐? 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기대어서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민족통일을 과거에 외쳤을 거고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거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상입니다. 예, 김학성 교수님이 오늘의 논의를 굉장히 고담으로 만들어지고 계시는데, 예, 이현 교수님. 네, 저는 뭐 제가 인식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추상 차원으로 가버리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은 아까 이제 사람이 살고 있었네 그 비유를 들고 온 이유는 뭐냐면,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인간과 비인간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아까 이질성을 줄여나간다라고 얘기했던 건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고요. 위계와 격차를 줄여나간다 이런 건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의 위치성에 대한 성찰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용어가 이렇게 끌고 들여오는 그런 규범적 의미가 있죠. 뭔가 하나의 어떤 동질적인 것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제 이걸 조금 다르게 보신다면 어떤 함께 하고자 하는 어떤 집단 사이에 있어서의 위계, 정치적 위계, 문화적 위계, 그 안에서 우위를 표현해내는 이 위계들을 없애는 것인데, 그럴 때 이제 소위 말해서 주류의 입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주장하는 어떤 집단 안에서 이 자기 위치성에 대한 성찰이 생길 때, 내가 말하는 이런 어떤 무엇의 기준이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절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어떤 성찰성을 강화시켜 나갈 때 이런 위계가 조금 더 격차를 줄여나가고 상호 이해가 넓혀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국가부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차이를 축복하다 그 포스트 모던 논의와 관련해서 사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화를 이야기할 때 이게 편협한 의미에서의 그 각각의 단위들이 이렇게 분절화되는 개체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개인주의화 내지는 개인화라고 하는 것은 한편에 있어서의 어떤 자기 존재의 어떤 독립성을 주장하지만, 이것은 또 타자를 향해서 열려 있는 그런, 아까 이제 상호주관성 얘기도 나왔지만 상호주관성 없이 개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그 사회통합을 이야기할 때는 각각에 있어서의 어떤 존재의 고유성을 인정해주면서 어떻게 서로 간에 있어서의 상호 이해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계론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왜냐하면 개인과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이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사실 개인이긴 하지만 사실 그 사회 자체를 체현하고 있거든요. 저가 사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고 상호 주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국가적 차원에 있어서의 이런 통합이나 아니면 사회 통합이나 마음 통합이라든가 이런 게 단계론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어떤 순간에서 무엇이 적극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 예를 들자면 마음에 있어서의 어떤 소통이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는 상황과 맥락이라면 그것이 먼저 주도해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차원에서는 강력한 정치 제도적 어떤 통합을 통해서 다른 것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면 저는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최근에 사실 그 통합이라는 그 글을 하나 쓴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통합이라는 개념의 어떤 그 스펙트럼에서 하나가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센 개념이 어시밀레이션이라는 동화라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다른 인종이건 문화건 뭐 차이건 상관없이 완전히 동질적인 하나로 만든다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놓이는 개념이 이제 인터그레이션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일한 정치 체제를 만드는 것인데 근대의 그 정치 통합의 가장 대표적인 이념 세 개가 이제 공화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이 세 가지였던 거죠. 그게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정치체에 사는 모든 사람을 하나의 그 규범 체계로 통합하는 개념이고 근데 그런 정치적 이념으로 통합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그 종교나 인종이나 지역 차이가 있을 때 나오는 개념이 이제 어커머데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조화나 화합 같은 건데요. 그 안에 이념이나 종교나 인종이 다르더라도 별도의 정치적 권리를 인정한다라는 개념이고 거기서 좀 더 차이가 심해지면 이제 세퍼레이션이나 파티션 같은 분단이나 독립, 인디펜던스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어시밀레이션이 있고 한쪽에서는 분단이나 독립이 있는 건데요. 그 사이에 있는 개념이 이제 통합이라는 개념이라고 했을 때 분단의 문제라는 것은 그 이데올로기 20세기 이데올로기로 정치 통합을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그 통일의식 조사를 봐도 남북 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정치 체제 차이라고 그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통합이나 통일의 문제를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화합이나 공존 같은 방향으로 시작이 되어야 이제 좀 부드러워진다는 것이고 이 사업단에서 계속 강조해 주시는 그 마음의 통합이라는 것은 정치 체제의 통합은 아닌 영역에 그 사회적으로 서로 상호 주관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그 인식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기존의 통합과는 다른 방향의 문제 의식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누가 추동하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남북 모두의 사회적 역량이 있고 그걸 서로 원해야 이제 그게 가능한데 워낙 남북의 그 국가 체제라는 것이 워낙 강고하기 때문에 그것과 이 마음의 통합이라는 영역이 항상 같이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절한 분리도 통합인가요? 그게 이제 과정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이라는 걸 이제 단위로 설정하게 되면은 너무 뜨거워지기 때문에 일단 적절한 분리를 통해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그냥 동등하게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시작이 돼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개입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 두 번째 질문은 좀 황당한데 그러니까 사회 통합을 얘기하는데 한반도 사회라는 게 있는가 일종의 한반도 사회 만들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사회 통합은 그러니까 사회가 존재한다는 걸 전제하고 그 속에서 아까 김학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극심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사회 통합이 의제로 오르곤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반도의 사회라고 부를 것이 있는가? 좀 황당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고, 그러면 일종의 국제사회, 따옴표를 쳤습니다만 국제사회로서 한반도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아마 비근한 예가 세 분 다 그 독일과의 연관성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김학재 교수님도 베를린 자유대에서 공부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대 사회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유럽연합에서 이 일종의 사회 만들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좀 그쪽을 중거점으로 두시면서 한반도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하실래요? 나중에 하실래요? 나중에 좀 좀 김학재 박사님부터. 예, 역순으로 가겠습니다. 예, 그 오전에 국가부 선생님 주신 그 숙제를 받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예, 굉장히 이렇게 상상을 하게 만드는 그 질문을 많이 주셨고, 이 한반도 사회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짐으로써 뭔가 많은 걸 생각해보는, 그리고 또 김성경 선생님도 다른 글에서 쓰신 것 같은데 이 사회 만들기라는 개념도 어떻게 만들어서 제기하신 건지 굉장히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한반도에 존재했던 사회는 뭐 너무 옛날부터 가면 어렵지만 조선 사회가 있는 거고요. 조선 전통 국가 하에서의 사회가 있었고, 식민지 사회가 있었던 것이고, 국가 주권이 없는 사회가 있었고, 분단 이후에 두 개의 사회가 만들어졌고, 제일조선인 사회가 있고, 연변에 있는 조선족 사회가 있고, 해외 이주민 사회가 있고, 그리고 한국 남한 안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사회가 있고, 이런 그 다양한 그 분단 이후에는 두 개로 갈라진 사회와 추가로 이제 그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다양한 사회들이 나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상황이 전개됐다고 했을 때 이 한반도 사회라는 것은 아직 도래하진 않았지만 뭔가 굉장히 새롭게 생겨날 미래를 전망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냥 이어서 그 두 번째 이제 국제사회로서 한반도 사회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이어가 보자면은, 국제 IR에서 영국 학파가 만든 게 이제 인터내셔널 소사이티 개념인데, 원래 그 이념형적인 그 개념의 의미는 국가 간 관계랑 사회 교류가 굉장히 충분히 안정적으로 오래 지속됐을 때 그 두 개의 국가가 굉장히 많은 가치를 서로 공유하고 서로 호혜적이고 서로 뭐 의심하고 그 갈등할 사유가 거의 없을 때 이루어지는 게 이제 국제사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반도 맥락에서는 이제 그렇게 가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두 체제의 국가 간 갈등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야 되고, 그 남북이 서로 국익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추구해야 되고, 추가로 이 두 체제의 국가가 모두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통제를 받아서 좀 덜 사나워져야 되는, 국가가 아래로부터 위로부터 좀 통제를 받아야 되는. 근데 그거는 남북만의 문제도 아니고 동북아 전반의 그 모든 국가들이 좀 통제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래야만 이제 그 국제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열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소 일반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현 교수님.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사회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랬을 때 이제 곰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반도 사회라고 했을 때 이 앞에 사회 앞에 붙어 있는 이 한반도로 지칭되어질 수 있는 어떤 중거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금방 앞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예를 들자면 이제 역사적으로 분단 이전에 있어왔던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내 놓은 역사적 생산물로서의 어떤 문화적 토대
라는 게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언어를 비롯한 그런 이제 문화적 공통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아까 이제 김학식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한반도 사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행위자 집단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적 어떤 소속을 가진 단위로서 남한과 북한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그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뭐 제일조선인이라든가 뭐 제중동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기타 여러 나라에 있는 제중동포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이제 문화적 어떤 소속에 중거점을 두고서 서로 간에 뭔가 이렇게 그 공감대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또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동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런 이제 한반도 사회라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어떤 우리에게 유용성을 주는가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분단을 벗어나서 뭔가 평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영토주의적 한계를 벗어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상상이 우리에게 뭔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38 분단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 땅에 이렇게 고착되어진 어떤 뭐 정치적 교류라든가 아니면 문화적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반도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그 평화라든가 통일을 이야기할 때 남북의 어떤 정치적 그 소속을 가진 어떤 대상을 염두에 둔 이런 그 좁은 의미를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행위자들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예를 들자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호혜와 협력의 어떤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들로 어떤 응집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그 평화를 생각할 때 항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정치체로서의 어떤 그 정치 집단으로서의 남한과 북한 사이에 있어서의 이 갈등 또 이 갈등이라는 게 단지 두 행위자가 아니라 이를 둘러싼 이제 국제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 이 상상력을 넓혀 나가는데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한반도 소사이어티는 이런 다양한 그 영토에서 벗어나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어떤 다른 가능성 뭐 예를 굉장히 많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재외동포 집단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분단을 넘어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다양한 경험들 또는 뭐 어떤 의제를 두고서 어떤 어퍼머티브 액션을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뭔가의 어떤 공통의 경험들이 쌓여간다면은 이런 상상도 굉장히 유의미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아마 구가부 교수가 국제정치학자이기 때문에 국제정치 이론에 대해서 아는 사람으로서 조금 짓궂은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국제정치학자지만은 아까 영국학파 이야기를 했지만은 영국학파의 뭐 2세대라고 2, 3세대라 할 수 있는 사람 뭐책 제목 중에 재미있는 게 Anarchical Society예요. 이 영국학파는 사실 현실주의 계열에 있는 건데 근데 무정부라는 것은 굉장히 갈등이 첨예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근데 이런 이론 학파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뭐 국제정치학의 자유주의 학파라든가 아니면 구성주의자들은 아나키 자체를 하나의 새로운 규범 또는 질서로 보기도 하고요. 역시 이 국제사회라는 것이란 걸 전제한 어느 이론의 출발에 따라서 한반도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우리 사회에서 통일이나 사회 통합을 통해서 어째 먼 미래에 한반도가 더 이상 갈등이 없고 평화로운 상황에서 다시 하나 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뭐 이런 생각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시각들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회 통합을 하든 뭘 하든 전부 다 기능주의 이론을 갖고 와가지고 많은 설명을 했거든요. 이제 기능주의와 관련해서 유럽 통합하고 어떻게 되느냐를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는데 그 전에 만약 그런 전제에서 우리가 이 국제사회로서 한반도 사회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한반도 사회는 유엔에 동시가입해 있는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로서 국제사회 일원이 돼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한반도 사회는 남한과 북한이 국가 대 국가의 차원에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접근을 인정하면은 우리가 기능주의적인 또는 신기능주의적 방법으로 평화를 교류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추구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 그 교류 협력이라는 것이 결국 공유의 가치를 넓혀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또 그걸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체제 부분에서의 또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줄여가야 되는데, 그럼 줄이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그냥 하이브리드가 되는 것, 그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줄여가야 된다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고 보편성이에요. 탈냉전 시대 정신과 보편성을 지금 북한이 스파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 경우에 본다면 현실적으로 한반도 사회라는 것이 원활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특히 기능주의적 측면에서 한반도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서, 우리 학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많이 널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특히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현실주의나 구성주의 이야기하기 전에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 자, 그렇다면 유럽의 경우, 유럽 연합, 우리 신기능주의, 기능주의가 다 유럽 통합론을 통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저는 사실은 신기능주의적 접근을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현실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네스트 하스가 유럽 통합을 설명하면서 1950년에 내놓은 이론이 신기능주의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기능주의가 있긴 있었지만은, 근데 하여튼 신기능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엘리트들 간에 유사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하나의 국가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정치, 공동의 정치체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네스타스가 1966년 프랑스의 의석 비우기 그걸 보면서 자기의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은 끝났다, 더 이상 이건 설명할 수 없다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물론 이제 1975년에 레짐 이론이 다시 들어오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신기능주의적 접근 방법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만연되어 있어서 통합과 통일을 이야기할 때 모두가 여기에 고착화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많은 다른 이론적인 그 성과들에서 우리가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찾아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나중에 보면 제가 아까 받은 게 보면 나중에 기능주의와 연방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곤 한데, 연방주의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레짐 이론도 하나의 이론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저는 지금 현재 유럽 통합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신기능주의는 이미 오래전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정부간주의라든가 또 다층적 거버넌스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잘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유럽도 사실은 공동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문명권이라는 게 그거 하나 갖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도 만약에 분단이 더 오래 걸리면은 그 비슷하게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신기능주의를 가지고 보는 시각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 제가 다시금 강조하고 싶은 게 제 오늘 토론의 중심입니다. 예, 짧게 하나 더 질문 던지면, 어쨌든 사회라는 문제 설정은 가치와 이익의 공유라는 것들을 전제하는데, 만약에 한반도적 가치, 한반도적 이익이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중단기적으로 그 내용이 뭐가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로피안 커미션이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일하는 분들 같은 경우 명확히 자기들은 유럽적 이익을 대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 이제 뭐 저변에 각국별 이익이 숨어 있다라고들 다들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말로는 유럽적 이익이라는 게 있고 그걸 정의하려고 하는데 만약 한반도적 가치, 한반도적 이익이 있다면 어떤 내용을 일 수 있을까? 예, 김학철 선생님.